그래서 실제로 전기 충격을 당하고 수갑에 채워지고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쇠솔 같은 걸로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영상 제보를 제가 받은 게 있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발로 막 짓밟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으로 계속 지저대고 울부짖는 소리, 영상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배우자 외도 관련 증거 수집도 하고 있고, 형사 관련 소송 증거 수집도 하고, 부조리한 기업 관료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요즘에 캄보디아 건처럼 이슈가 있을 때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도 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그런 전방위적인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제보자가 겪은 유인 및 착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시점, 1인칭 시점으로 아래 흐름으로 몇 개 단계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인 단계죠. 첫 번째는 한국에서 한 달에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숙식 제공, 영어 가능한 사람, 마케팅 가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SNS 채용 공고를 보게 되고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컨택을 하게 되고 화상 면접도 진행하고 현지 출국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현지 출국 지원할게요 이런 말들에 속게 되는 겁니다. 유인 단계가 되고, 두 번째는 입국 및 초기 현실 발견의 단계가 돼요.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을 하고 여권과 휴대폰을 잠깐 맡기라는 말에 속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억지로 휴대폰과 노트북과 여권을 그 자리에서 강탈당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수화물을 이동한다든지 좀 누군가에게 사람을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실을 삼아서 잠깐 여권을 맡겨라 이런 식으로 많이 강탈이 간다라고 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숙소는 회사 사무실 겸 숙소 겸 하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고 외부와 연락이 이제 끊겨버리게 되죠. 여권과 휴대폰을 뺏겼으니까요. 출근 첫날부터 전화 메신저로 타겟을 준 다음에 그 타겟에게 접근하라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유인 단계에 이어서 입국 및 초기 현실 발견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감금하고 강요 단계로 들어가요. 문이 잠긴 건물에 창문이 막힌 공간, 철조망도 밖을 향해서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업무를 강요당합니다. 사람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맞는다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공포가 현실이 돼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되고 그 심리 상태가 그들의 통제에 더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네 번째는 실질적인 업무, 보이스피싱, 사기 업무에 대한 투입이 이루어지는데,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SNS상에서 사람들과 장기간 친해지고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빌드업을 하는 게 주 업무가 됩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나 해외 마케팅 코인, 이런 그럴듯한 이름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작업을 강요받습니다. 거절하거나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폭언이나 폭행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탈출이나 구조에 대한 시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 폭력이 너무 심해졌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들기 시작합니다. 고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이후 외교관 구조단체에 연락이 닿았고 귀국합니다. 귀국 후의 복합적인 상태 단계를 보면 돌아왔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요. 내가 가해자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죄책감도 들고 가족, 사회 등의 눈도 두렵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 캄보디아에 감금당했던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전기 충격을 당하고 수갑에 채워지고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쇠솔 같은 걸로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영상 제보를 제가 받은 게 있고, 그 영상을 보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잔인하고 가혹적인 그런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상에서 보시면 권총도 등장을 하고 수갑을 채워놓고 무릎을 켜놓고 또는 앞으로 엎드리게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발로 막 짓밟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으로 계속 지저대고 거기에 뭐 울부짖는 소리, 그 내용이 여기에는 얼마나 편집이 돼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영상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마치 돼지 우리에 돼지들을 막 사육시켜 놓은 것처럼 사람을 빽빽하게 뒤로 묶어놓고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논에 보면은 벼들이 함께 어우러져 쓰러져 있는 상태처럼 마치 동물처럼 묶어놓고 뒤로 수압을 채워놓고 눕혀놓고 빽빽하게 사람을 다 붙여놓고 그런 영상도 등장을 해요. 그건 어쨌든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창문도 없는 그런 창고 같은 어두운 상태였고, 당연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권이나 휴대폰에 대한 소지는 언감생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금속봉으로 발바닥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방들 옆방에서 등장하는 비명소리들, 그리고 총소리들, 이러한 제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검은 비닐봉투로 얼굴만 딱 씌워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눕혀놓은 영상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실적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한국인들이 유독 범죄자들에게 타겟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어떤 수준이 많이 높죠. 경제적인 요인이, 그래도 한국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국민들보다 한국인을 납치해서 이렇게 피해자로 만드는 타겟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전부 다 끌어들여서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착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SNS를 많이 쓰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SNS를 통해서 휴대폰만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의 모든 인적 어떤 주변인에 대한 협박이나 강취나 이런 것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IT, 디지털이 매우 발달한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입수를 하는 순간 휴대폰으로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 손에 쥐어진 휴대폰, 그리고 SNS,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불법적인 범행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을 유독 타겟으로 삼는다라고는 보는데, 사실은 이 범죄 조직의 헤드는 중국 조직이거든요. 이 중국 조직이 초창기에는 2019년, 20년 이 당시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대만에 엄청난 피해자가 나왔던 적도 있고, 필리핀으로 이동한 적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유럽 사람을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옮겨가는 그런 건 있었고, 실제로 일본도 지금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한국인만 굳이 꼭 타겟으로 삼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 그런데 2024년과 2025년 이 2년 동안의 기간은 유독 한국인에게 많은 타겟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일단 성실하죠. 약속을 잘 지키기도 하고 어떤 그 조직의 통제 이런 거에 순응하는 성향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심리적인 요인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원인은. 한국인이 빚을 한번 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자기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긴 해요. 내가 능력도 없이
뭐 많은 지출을 만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어쩔 수 없이 지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거든요. 일단은 이자나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 개념이죠. 그 대부업이나 금융 쪽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겠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대부업체도 마찬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인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원금을 잘 갚을 거라는 걸 보증하는 상태에서 꾸준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게 대부업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가장 이상적인 수익 모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신용도가 낮거나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면 높은 이자를 물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용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 적은 이자를 물게 되고, 신용이 나쁜 사람일수록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데, 신용이 나쁘다라는 건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라는 건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구조니까 약간 모순적인 구조가 돼요. 그래서 남의 돈을 쓰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빠져나오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자가 늘어나고 갚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 대부업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물게 되고, 이 빚이 생기는 순간 원금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거나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한국인 청년이 22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다가 연이율 5,300% 수준의 연이율입니다. 그 이자가 붙는 사례가 있었고, 결국 감금 사기로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빚을 갚아도 채무 원금이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경우, 이게 핵심입니다. 이자가 늘어나는 거, 원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빚을 진 사람을 어쨌든 간에 목적이 돈이니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방식을 찾는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뭐 IMF 때 카드 깡 이런 거 있었거든요. 돈을 못 갚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데리고 전자제품 가게를 갑니다. 전자제품 가게를 가서 그 사람 앞으로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냉장고나 TV나 컴퓨터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다 팝니다. 바로 싸게.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할부로 사게 만든 다음에 150만 원에 팔아요. 그 150만 원이라는 원금을 채권자가 가져가고, 이 채무자는 원래 빚과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만 원이라는 할부 빚이 또 생겼죠. 그런 식으로 돈을 뽑아내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게 하는 방식을 IMF도 실제로 썼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사게 어떤 신용거래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처럼 그런 쪽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감금을 시켜서 노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젊은 사람을 친구가 캄보디아에 팔아 넘겼는데, 그 팔아 넘겨서 간 친구가 신용불량 상태거나 이렇게 빚 때문에 이자를 못 갚고 있고 이런 상태였던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못 갚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아는 형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봐. 방법을 줄 수도 있어 너한테. 그러면 일단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입장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캄보디아에 가서 한 6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이 빚 다 탕감해 줄게. 또는 탕감할 만한 돈을 벌게 해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약간 사람이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 갚으려고 캄보디아로 실제로 간다라는 거죠. 채무 탕감을 미끼로 해서 캄보디아로 보내서 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금돼서 불법적인 어떤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개념이고, 이제 빚에서도 해방이 안 되는 걸 더 넘어서서 이제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해외 감금,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가서는 여권도 뺏기고 연락도 단절되고, 그런 상태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캄보디아를 갔지만 더 큰 범죄를 거기서 저지르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공범이 돼서 그런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마약을 한다든지 카지노하고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도박에 손을 댄다든지, 거기서 그 상황 자체가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적인, 그다음 국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됐죠, 이제.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현지 법이나 절차가 또 다르니까 국내에서 빚을 탕감하기도, 또 계약을 파기하기도 또 어려운 상태. 국내에서의 빚은 빚이고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대로 자기의 어떤 피해를 입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더 큰 정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빚이 생기고 여기에 이어진 감금의 어떤 피해를 당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 책임지는 쪽으로 또 자괴감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책임지는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이제 도움을 요청할 단계를 벗어나 버리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빚을 져서 나는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자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생 불가하는 심리적인 붕괴 상태도 올 수가 있고, 구조나 노력조차 할 수가 없는, 스스로에게 심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낙인까지 찍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소굴에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봐서 익히 알고 있긴 한데, 이걸 제가 12개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신분이 통제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강제로 여권을 뺏기거나 속아서 여권을 잠깐 맡겼는데 탈취당하거나, 여권이나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외국에 나갈 때 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갖고 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각종 증명서, 여권을 포함하는 각종 증명서를 탈취당하는 단계 첫 번째, 신분을 통제당하는 단계죠. 여권, 신분증을 빼앗기면 합법적인 이동, 귀국 경로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웬치에서 나와가지고 대사관에 갔더니 대사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여권을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권을 놓고서 몸만 지금 몇 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국가 간의 이동, 그다음 우리나라의 귀국, 이러한 경로가 차단된다라는 거죠. 외교 항공 절차를 사용할 수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죠, 사실. 신분 통제. 두 번째는 통신 차단입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뺏기니까 연락처가 차단되고, 휴대폰 회수로 인해서 가족이나 대사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게 되고,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세 번째는 물리적인 감금이죠. 시설 구조 자체가 감옥처럼 생겼어요. 창문, 출입문이 통제되고, 무장 경비, 울타리, 높은 울타리, 밤낮 24시간 감시 등으로 문을 열고 나가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 네 번째는 심리적인 종속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친해진 듯 하면서 괴롭히는, 학교폭력에도 그런 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뇌, 친밀감을 통한 착취, 심리적인 종속. 처음에는 친절하고 칭찬을 통해서 믿음을 쌓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회유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너 어차피 범죄를 같이 저질렀으니까 우리랑 한 배를 탄 거고, 여기서 네가 나가봐야 다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 다 경찰하고 다 연결돼 있고, 또 어차피 너 우리가 주는 마약 지금 했잖아. 그리고 도박해가지고 빚도 더 많이 졌고, 여기서 네가 열심히 일만 하면 우리가 좋은 뭐 대우도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세뇌도 시키고, 나도 처음에는 피해자였어,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친절, 칭찬으로 믿음을 쌓고 이후에는 또 반대 행동을 보이겠죠. 공포감을 준다든지 수치감을 주고, 뭐 그러한 것들에
심리적인 상태를 꿰뚫어 봄으로써 범죄 조직에 종속시키는 거. 그러면서 탈출 의지 자체가 점점점 희박해지고 좌절된다. 그게 이제 네 번째 심리적인 종속으로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 법적 위협입니다. 위협. 어쨌든 범죄에 연루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감금되고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 온 거는 사실이지만 나도 이미 이들과 같은 범죄자가 이미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법적 위협, 나도 수사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이미 범죄에 연루됐어. 네가 보낸 돈으로 범죄가 일어났어. 너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협박으로 스스로 신고나 귀국을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법적 위협, 이게 다섯 번째가 되고, 여섯 번째는 처음에 등장한 거랑 좀 비슷한데 빚이죠. 빚. 경제적인 속박입니다. 빚과 강제 노동이 어우러져서 고금리 빚, 가짜 비용 청구. 예를 들면 네가 컴퓨터를 쓴 거, 통신을 쓴 거, 네가 여기서 먹고 잔 거, 숙식 이런 거 전부 다 빚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감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여기서 하루에 세 끼 먹었잖아. 그리고 너 마약도 먹었잖아. 이 마약 1억이야. 너 여기서 카지노 하고 있고, 너 여기서 거기 웬치엔 미용실도 있고 매춘부도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짜 비용 청구서가 돼서 압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못하는 성과 압박, 그다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청구 압박, 그리고 네가 갖고 있던 원래 그 빚, 그 세 가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그게 이제 강제 노동으로 연계가 되는 어떤 이유가 되고 일종의 채무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려서 경제적인 속박 상태로 만드는 게 여섯 번째가 되는 거고, 일곱 번째는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가족의 안전을 빌미로 탈출을 억제한다. 즉 가족이나 지인을 협박한다라는 거죠. 몸값이나 금전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을 해치겠다라는 협박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서 너를 해치겠다라는 정보를 가족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 입장에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훨씬 더 많은 한거불른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을 먹이는 거예요. 강제로. 약물을 투여를 시킴으로써 실제로 이 사람이 약에 취한 상태가 되니까 실제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이나 고문, 신체적인 통제 이런 걸로 인해서 훨씬 더 둔감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가정폭력을 가하면 이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미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탈출이나 시도 자체를 그냥 위험하게 만드는,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 그 여덟 번째가 약물 물리적 통제로 볼 수가 있고, 아홉 번째는 다른 나라로 빠르게 이동을 시키면 수사관, 대사관 추적이 실제로 어려워지죠. 우리 웬치의 시아누크빌의 크라임 컴파운드를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라오스나 미얀마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먹던 컵라면도 그대로 두고 짐만 싸서 나가고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갇혀있던 사람들이 먼저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총책들이나 직원들이 마지막에 이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 국경을 실제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의 땅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내가 발 하나만 딱 건너면 행정권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내가 라오스로 싹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경 이동과 은닉, 즉 다국적 거점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열 번째는 단속 정보를 다 흘려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지 권력층이 묵인, 결탁해서 그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법 집행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긴 하는데 잡아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11번째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구조. 아까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담을 하는 거죠.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는 건데 사실은 처음에는 강요된 가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강요시키는 게 무서울 뿐이고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범죄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한 행동이긴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인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귀국 후에도 가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어쨌든 법적, 도덕적으로 많은 부담이 생기는 구조이긴 한데 결국은 피해자였지만 결국은 가해자가 돼 있는 그런 구조. 그게 이제 11번째 목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트라우마,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죠. 탈출을 해도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고 수치심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거기에서 많이 당했던 그런 고문들로 인해서 우울감에 휩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인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도움 요청을 오히려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2개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캄보디아의 범죄 도시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일단 전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개발도상국이고 인프라나 어떤 법, 집행 능력, 법의 어떤 그런 컨트롤이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고 감독 체계도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매우 약한 편이죠. 그리고 일부 관광지, 카지노 개발지구, 예를 들어 시아누크빌이 원래는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매우 유명한 휴양지이자 항구 도시였었죠. 유럽에 배낭여행객들도 많이 오고 또 일본 관광객도 많이 왔었던 관광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한 좀 건전했던 곳이 카지노, 뭐 도박 이런 인프라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그 인프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불법 온라인으로 확산이 되죠. 그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대규모로 가둬놓고 인력을 투입시켜서 범죄에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투입을 시키는 감금형, 그러니까 온라인 사기 감금형 범죄로 재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 현장에 와서 카지노를 하고 현장에 와서 관광 산업을 부흥시켰던 개념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전통적 관광 카지노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기존 인프라는 이미 지어진 어떤 리조트나 호텔이나 그런 큰 의리의리한 건물들 거기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뭐 전력이나 통신이나 이러한 부분들 기존의 좋은 인프라들 이 인프라가 온라인 사기 컴파운드 감금 사기 공장으로 전환돼서 적극 활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지리적 경제적 취약성의 원인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의 범죄 조직 등이 온라인 사기 카지노 단속이 매우 강화됨으로써 감시가 덜한 동남아시아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고 그중에 가장 만만한 곳이 캄보디아였다. 실제로 중국에서 2019년 즈음에 대대적인 범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 조직이 밑으로 내려왔다. 근데 내려올 때는 중국 자본으로 고속도로도 내고 항구도 만들고 공항도 만든 또 리조트도 건설하고 카지노도 만든 이런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범죄 조직의 이동에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었다. 인터넷, 가상자산, SNS 등의 기술 발전으로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사기, 감금, 노동 착취 등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게 되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범죄 도시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범죄 조직의 국경 간 이동 및 기술 활용의 원인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정부 관료들의 부패죠. 인권단체들을 보면 캄보디아 내에 여러 사기 컴파운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뭐 주변 국가에서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압력을 하면 단속을 하는 신용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영업을 하고 있다. 제가 어제 또 연락을 받은 내용이 시아누쿠빌 옆 단지의 건물 위에 빨래가 올라가고 차가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그 단지 옆 단지, 그러니까 시아누쿠빌 안에 외곽의 그런 wen치들이 또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사건 터진 지 며칠 안 됐죠. 근데 제가 어제 받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시아누쿠빌에 잠깐 비었던 wen치에 빨래가 널려져 있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장 경비가 있는 거를 실제로 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메신저로 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납치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팀의 팀장, 중간 총책이 우리나라에서 검거되고 이런 논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헤드는 중국 범죄 조직인데 중국 범죄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중간 총책이 있고 그 밑에 한국 팀, 베트남 팀, 대만 팀, 각 국가별로 범죄 팀이 있는데 한국 팀의 팀장은 당연히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겠죠. 그 한국 팀장을 총책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쓰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팀장은 총책이 아니에요. 중국 조직이 총책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국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의 이 웬치의 중국 범죄 조직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 즉 그 중에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국 팀, 중간 총책 정도 되는 팀장급만 검거를 하고 있다.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우리 관료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슈가 됐던 건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해자들, 이거는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범죄인 것처럼 꼬리 자르기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중간 총책을 검거했다. 근데 이 중간 총책은 베트남 팀의 한국 팀을 관할하는 40여 명의 보이스피싱 한국 팀 전담 총책이다. 그거 다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만 검거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것만 지금 나오고 있고 어느새 중국 범죄 조직에 대한 내용은 언론에서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팀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다른 한국 사람을 납치해다가 또 진행할 수가 있겠죠. 웬치에는 실제로 중국인 범죄 조직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빙산의 일각인데 그 많은 한국인들 범죄자들이 다시 납치 유인이나 이러한 방식을 훨씬 더 정교한 범죄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암으로 따지면 암의 기본적인 근원을 절개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내비두고 밑에 베트남 팀, 한국 팀, 그 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종양은 다시 한번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매매를 위해 개발한 미친 기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자,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도니까 한 2000년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초중반까지, 딱 그때까지입니다. 한 2015년까지. 그때까지 이제 경험이 있거나 들으신 분들은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 받고 왔어요. 지금 잘 사세요. 제가 아는 어머니의 친구분 남편이 중국 가서 신장 이식 받고 왔어요. 이런 사례들이 2015년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례들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 전에는 터미널이나 역이나 심지어는 병원, 종합병원 내부에도 신장 팝니다. 장기 팝니다. 이런 것들이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법을 제정하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게 골자가 뭐냐면 장기를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내가 가지고 내가 팔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단 기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증. 그러니까 내가 한국 장기기증원이나 또는 친인척 관계에서 내가 신장을 아버지한테 주겠다. 내 간을 아들한테 주겠다. 이러한 수술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증을 통한 거는 합법인데 사고 파는 거는 불법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땠나?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텐진시를 거점으로 해서 국영 병원이 수십 개가 운영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를 이식하고 적출하고 이식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최초의 문제가 생긴 게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거기는 공산국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지 않겠죠. 실제로 장기 적출 수술에 집도의로 참여했던 외과 의사의 아내가 미국에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폭로. 자기 남편이 이런 수술에 참여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의 국무부 산하의 TIP 보고서. TIP는 Trafficking in Person, 인신매매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제보받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중국 병원에서 병원 홈페이지나 그런 데서 뭐 2주 이내에 또 몇 주 이내에 장기 이식 수술 가능, 뭐 그런 장기 적출 수술에 대한 홍보를 실제로 하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당했다라는 또는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라는 그러한 폭로 진술들을 확보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 중국은 이제 법이 굉장히 세니까 최근에도 미얀마 태국 접경지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해서 사형을 선고했다라고 하는데, 사형 선고를 많이 하죠, 중국은. 그래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 어차피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들 안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국 내의 소수민족, 뭐 위구르족이나 옛날에 뭐 티벳이나 이런 소수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주류층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사형으로 그냥 언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또는 법륜공이라고 해서 파륜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수련하는 단체를 일거에 사형 선고를 해서 집어넣고, 결론은 하여튼 국가에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이 장기 밀매, 장기 적출, 장기 이식 수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도를 했다라는 증거가 많이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뇌사기, 뇌사봉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사람이 우리 교통사고나 이런 거를 당하게 되면 몸은 살아있는데 머리만 사망한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죽었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치 못하게 뇌사 상태로 빠진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즉 사형수겠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축두부나 후두부를 가격해서 실제로 뇌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약 한 10여 년 전에 TV조선에서 세븐이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뇌사기, 중국의 뇌사봉이라는 기구가 실제로 등장을 하고, 유튜브에서는 임병수 탐정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중국의 충칭경찰학교의 현직 고위 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서 이 뇌사기로 사람을 뇌사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 특허까지 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멀쩡한 사람을, 자, 우리가 장기 적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살아있는 사람 상태에서 장기를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장기 이식도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식만, 장기 기증에 관련된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가끔 보시겠지만 국립 장기 이식 관련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가 됐는데 뭐 열 몇 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셨죠? 인간의 장기는요, 심지어 피부, 뼈까지 이식을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식 수술이 벌어지지만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 과정은 장기를 공유하는 사람, 그 다음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그 사람을 마취시킨 다음에 신장이나 간을 꺼내서 이식 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간을 또는 신장을 꺼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로 보내서 이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공여자와 수혜자가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의 장기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단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놔서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장기를 꺼낸다? 그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고,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는 사망한 바로 직후에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뇌사기를 쓴다는 건 이미 사람은 뇌는 사망한 상태가 된 것이고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적은 장기 적출, 장기 이식 수술에 활용이 된 것이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 시 범죄자들이 평범함을 가장해 위장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도심 한복판을 우리가 가면 우리가 어두운 곳이나 외딴 곳이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근데 내가 자주 가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 대낮, 도심 한복판은 경계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죠. 평범함을 가장한 납치가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심이 일단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죠. 납치범들이 요즘에는 폭력보다는 지능적인 심리전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기사, 배달원입니다. 도시가스 검침원입니다. 차량을 견인해야 되는 견인 직원입니다. 당신 배우자의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가 가능할 만한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따라오게 하거나 긴장을, 경계를 풀어놓는, 그 경계심을 무력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 도심은 익명성이 크죠. 그러니까 CCTV가 많고 사람도 많은 도심에서 오히려 누가 누군지 모르는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곳, 조용한 곳, 뭐 우리 집 근처, 우리 학교 앞, 그런 경우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낯익지 않은 차가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심지 한복판은요,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아는 친구를 왜 제가 납치하지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환경에서 내가 여기 뭐 관여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서로 아는 사람이겠지? 내가 아는 곳이라면 내가 얘는 아는 사람, 얘는 모르는 사람, 이게 식별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는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관여를 안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걸 오히려 역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낮 시간, 주차장, 오피스텔 입구 등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배달 신용을 하거나 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친구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가 아니고 어차피 다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든 오히려 이제 거기서 약간 목소리가 커지거나 억양이 세지거나 약간 뭐 손을 좀 잡아 끌거나 이런 실갱이가 살짝 벌어진다 손 치더라도 저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 자기네들끼리, 나는 둘 다 나는 그들을 몰라. 근데 그들끼리는 연인이나 뭐 친구들끼리 약간 다툼이 있나? 그리고 뭐 어떤 주변에 대한 무신경 이런 거를 이들은 오히려 도심의 익명성을 10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나 배달 신용을 하면서 접근을 해도 그게 납치 상황인 건지를 사람들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차량 번호를 위조하거나 대리기사나 대리운전 차량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순간 납치 기술의 진화인데 제가 항상 제 유튜브나 어디 이제 방송 나가면 10초를 얘기해요. 10초. 지금부터 10초를 세보시라고 딱 얘기를 해요.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봉고차가 옆에 딱 서요. 문을 딱 여는데 1초, 2초, 3초. 3초 이내에 문 열림. 그 다음 또 5초가 지나가는데 5초라는 시간 1초, 2초, 3초, 4초, 5초. 강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강제로 태우는 시간. 8초죠. 10초 이내면 태우고 순간 한 사람을, 여성이면 더 쉬울 수가 있죠. 성인 남자 3명이 갑자기 잡아 끈다던가 급소를 쳐가지고 한거불능 상태를 몇 초 안에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 쉽게 끌려갑니다. 그런 납치 영상 같은 거 많이 요즘에는 돌고 있더라고요. 예, 중국 내에서도 뭐 납치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순간 납치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그 CCTV 사각지대, 차량의 문틈, 엘리베이터 바로 앞, 지하주차장, 모서리 등. 우리가 납치 행위를 할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쉽게 그냥 얘를 할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치밀하게 CCTV의 위치나 그 사람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이후에 납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와 시간을 계획해서 순간 납치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 조직은 차량 내 감금 후에 바로 이동, 그러니까 차량을 대부분 활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이동을 그냥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신고 시점에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납치범들이 사람들을 노리는 고도화된 수법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속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 패턴은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이 지인 사칭형입니다. 지인 사칭형. 자, 그 사람의 주변을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에서 누군가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 씨가 부탁해서 왔습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우편함을 몇 동 몇 호의 우편함을 유익 있게 보면 우편함을 한 3일만 들여다봐도 이름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 앞에 우편함에. 그래서 여성 이름이 있어. 뭐 이 사람이 남편 이름이구나라는 거 파악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띵동띵동 누른 다음에 남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이름 나는 이미 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홍길동 씨다 그러면 홍길동 씨 집이죠. 이미 아는 것처럼 왔잖아요. 홍길동 씨가 부탁해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인을 사칭하는 형태입니다. 누구누구 씨가 부탁해서 왔어요. 회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택시 불러달라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누구누구가 택시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뭐 이렇게 타시죠. 지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실제로는 브로커나 납치 조직의 인원인 경우가 있다. 지인 사칭형. 2번째는 이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동 유도. 그래서 SNS, 채용, 데이트 앱을 통해서 차로 가자. 근처 카페에 가자. 이러면서 내가 이런 거 정말 자제시키는데 데이트 앱으로 남자들이 외로우니까 여성들도 꽃뱀들도 많고 만나서 데이트 앱으로 만나가지고 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막 무슨 꽃뱀 그 조직을 아이들이 만들어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발 모르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 어플로 만나지 마세요. 납치도 마찬가지예요. SNS로 차에서 잠깐 만나자. 차에도 타면 안 되겠죠. 차로 가자. 근처 카페로 가자라면서 이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도심에서 만났는데 몇 분 만에 뭐 남양주나 옆에 주변에 외곽으로 뭐 한 20-30분 만에 근처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동 유도형이고, 3번째는 사무실 오피스텔 내 유인형입니다. 채용 광고 같은 걸 보고 면접을 오세요 라고 해서 어느 건물로 와라. 그 사람이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죠. 면접을 보러 오세요. 체험 알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는 그 회사가 가짜이거나 그 건물만 일시적으로 렌트를 한 공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피해자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CCTV 상에서 볼 때는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지인 사칭, 이동 유도, 사무실 오피스텔 내 유인,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왜 눈치를 못 챌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범죄자들이 정말 범죄자들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나타나요. 그 범죄자들이 대화의 톤을 정말 침착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피해자가 겁먹은 티를 못 내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순응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연인끼리 싸우나 보다, 지인끼리 다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도심 한복판 납치 신고의 30에서 40%가 최초 목격자 실수로 늦게 접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3-4건은 저기 납치 맞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가양역에서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에서 사라지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가양역 사건은 뭐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뤘고 뭐 지금까지도 미스테리고 어쨌든 3분 다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두 번째 사건만 이제 하반신만 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22년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첫 번째 김가을 양 총 3번째 사건 중에 김가을 양 사건이 22년 6월에 벌어지고 두 번째 사건이 22년 8월에 벌어져요. 약 2달 후에.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다음 날 벌어집니다. 그 2022년 6월 27일 날 첫 번째, 8월 7일 날 두 번째, 8월 8일 날 세 번째. 연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거의 하루 차이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데서 실종이 됐다라는 거고 그중에 남성은 하반신만 나오고 세 번째는 아예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보면 김가을 씨이고 24살 여성입니다. 6월 27일, 22년 6월 27일 밤 9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고 그때 보면은 뭐 청담동에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분이 이제 태블릿에 보면은 자기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지금도 블로그가 실제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자기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뭐 힘듦 이런 것들이 막 쓰여져 있고 정신과 약도 복용을 꾸준하게 해왔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날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밤 10시 22분에 택시를 타거든요. 강남 쪽에서. 그리고 가양역 인근에 하차를 하는데 가양역이 가양대교 남단과 거의 인접해 있어요. 거기가. 좀 번화한 곳입니다. 큰 곳이고 10시 22분에 택시를 타고 가양역 인근에 하차를 한 이후에 가양대교 남단 쪽으로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서 가양대교 남단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맨 밑에 카메라까지 올라가는데 11시 넘어서 지나가는 버스 블랙박스에 마지막으로 찍히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투신을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납치가 됐을 수도 있고 두 가지거든요. 특기할 만한 거는 119에 이분이 전화를 해요. 실종되기 바로 전에. 자기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쓰러질지도 모른다.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 라고 119에 신고를 하니까 119에서 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을 찾아가서 동생이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라고 119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왔다. 근데 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짓죠. 동생이 왜 그런 신고를 했을까? 나는 쓰러질 일이 없는데. 그 상태로 딱 됐는데 이분은 어쨌든 실종이 되고 태블릿 PC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뭐 유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분의 블로그를 정말 꼼꼼하게 쫙 제가 봤는데 유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잡힌 건 버스 블랙박스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는 반면에 내 몸속에 내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쓸만한 장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투신을 해가지고 자살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나를 자살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025년 11월 지금 현재까지 스스로 돌아가신 건지 뭐 납치가 된 건지에 대한 건 아직도 미스테리고 시신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실종 원인 단서도 없이 장기 위재 상태인 거고 스스로 생을 포기했을 가능성, 외부 개입 가능성 모두 같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6월 27일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뭐 개월로 따지면 2달 이후에 발생이 되고 8월 7일인데 이분도 20대입니다. 김가을 양이 당시 24살이었고 이정우 씨는 당시 25살 남성입니다. 인터넷 치면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이분
8월 7일 새벽 1시, 8월 7일 새벽 1시 30분경 지인들과 시간을 함께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전화통화 내역도 새벽 2시경에 실제로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행적은 가양역 4번 출구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역시 김가을 양과 마찬가지로 가양대교 남단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실종돼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서, 한 달하고 3일이 지나서 9월 10일 강화도의 갯벌에서 남성의 하반신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반신의 DNA를 확인을 해보니 한 달 전에 실종된 이 이정우 씨의 하반신의 DNA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살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통화 내역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이. 어떤 뭐 자살을 암시할 만한 그런 행적도 없습니다, 그 전에. 하반신 상태는 부패가 매우 심하게 진행이 됐고, 한 달 동안 이미. 상체는 없는 상태예요. 하반신만 발견이 됐고. 타살의 무게를 두는 게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 젊으신 분이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에 납치된 게 아닌가. 납치가 됐다라면 왜 하반신만 나왔을까? 이전 여성 실종과 패턴과 장소는 똑같습니다, 지금. 자, 이분이 실종이 8월 7일 날 되고 그 다음 날이에요. 8월 8일. 바로 다음 날 새벽 2시. 시간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39세, 당시 나이 39세 박수민 씨 여성이 실종이 되는데 이분도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이 됐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고 이분의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가을 양 같은 경우는 언니가 많이 이제 저하고 옛날에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많이 이제 언론에 공표를 하고 그래서 조금 알려진 정보가 있는데 이분에 대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많이 알려진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 날 일어났다라는 거는 연속해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바로 다음 날 같은 곳에서 두 사람이 실종이 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인 거고 하반신만 발견이 된 건 범죄에 기인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박수민 씨 역시 비슷한 패턴의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한 분, 두 분, 세 분이 사라졌는데 세 분 다 완전히 실종 상태면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정우 씨는 왜 하반신만 발견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자살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자살의 어떤 징후가 없는 분들이 두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납치나 이런 부분들의 원인일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요.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20대, 30대 젊은 성인이라는 거, 실종 장소가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이라는 거,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늦은 밤 시간이라는 거, CCTV 이후에 행방이 끊겼다라는 거, 경찰 수사에 지금 진일보한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거, 가양대교 일대가 한강과 접해 있기 때문에 수색의 난이도가 매우 높겠죠. 한강이 있으니까. 성인 실종은 보통 자발적 실종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뭐 나가야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초기에 성인 실종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수사가 많이 미진했던 이유도 있다. 제가 요 위치를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가양역에서 가양대교를 딱 올라서자마자 첫 번째 CCTV가 나오는 지점, 즉 올림픽대로와 합류하는 지점부터 CCTV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도보로 가양대교를 들어가서 첫 번째 CCTV가 나오기까지 이동 거리가 걸어서 한 30분은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은 CCTV가 없어요. CCTV가 많이 설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계획적인 뭐 범행 은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가양역이 이렇게 남단이 있고 북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단에서 가양역을 사람이 올라가려면 옆에 이렇게 육교처럼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가양대교 우측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북단까지 걸어가는 길이. 근데 왼쪽에 이제 이 펜스가 있거든요. 그 이렇게 방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1m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펜스가 아예 높지 않고 한 1m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또 이게 좁아요. 가는 길에 만약에 누가 상체를 당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당겨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육교처럼 돼서 가양대교에 딱 올라갔잖아요. 남단에. 그리고 내가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다가 한 20, 30분은 걸어가야
그때부터 CCTV 1번이 등장합니다. 이 거리가 한 20-30분 거리가 돼요. 이 거리가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합류하고 나서부터 CCTV가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걸어서 걸어가는, 이게 도보로 걸어가는 게 한 20-30분 거리예요.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투신을 했다라면 CCTV가 있는 곳, 올림픽대로가 합류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CCTV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한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도 밑으로는 올림픽대로 왔다 갔다 투신이 쉽지가 않아요. 중간까지 걸어가야, CCTV가 있는 곳까지 가야 투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라진 게 여기 CCTV 안 잡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맨 하단부터 가양대교 남단 첫 번째 CCTV까지 올림픽대교에서 나와서 합류되는 지점까지 도보 거리 이 안에서 사라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 CCTV 등장한 이후에는 잡히지도 않았고, 거기에 잡혔다면, 만약에 투신이라면, 한강의 투신이라면 그 CCTV에 잡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투신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길의 밑에는 강물이 없습니다. 올림픽대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투신했을 가능성에 대한 그 확률을 저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납치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CCTV는 추가 설치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갔다 온 것도 최근인데 변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로 인해 걱정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실종되는 인원이 연 7만 명이다라고 제가 뭐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자료를 보니까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실종 신고되는 게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고, 대부분 그중에서 90%에서 95%는 자발적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시체로 발견이 되거나 어쨌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인원들이 수백 명이에요. 이게 돌아가신 건지, 뭐 자발적으로 어디에 숨으신 건지, 뭐 타살에 의해서 어떤 범죄 정황 때문에 발견이 됐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빼도 수백 명은 아직도 흔적도 없이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CCTV나 이런 부분들의 국가적인 어떤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자주 가는 움직임에 대한 패턴도 어느 정도 바꾸시고, 또 야간에는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게 좋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되게 좋은 나라였는데, 사실 유럽이나 뭐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밤에 안 나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외국처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채널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보 수집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